안녕하세요. 가족일기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시겠어요? 만약 대기업 회장님이 당신을 며느리로 삼고 싶다며 부와 명예를 약속한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모든 것을 거절하고 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가난한 남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제 결혼식 날 회장님이 나타나 이렇게 말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자네, 지금 자네 옆에 있는 남편이 누구인지 정말 알고 있는 건가? 서울 최고급 5성급 호텔의 연회장. 화려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눈부신 황금빛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클래식 음악과 함께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는 부와 권력의 교향곡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밤은 제가 재무이사로 몸담고 있는 혜성그룹의 창립 30주년 기념 파티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붉은 와인잔을 손에 든 채 축하 인사를 건네는 수많은 파트너사 사람들에게 비즈니스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몸에 꼭 맞는 에메랄드빛 드레스는 제 품위를 지켜주면서도 우아함을 더해주었죠. 겉으로는 침착해 보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파티가 빨리 끝나기만을 바랐습니다. 제 인생의 남자가 기다리고 있는 저의 작고 아늑한 옥탑방으로 돌아가고 싶었거든요. 그때 마이크 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지며 모든 하객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박 회장님이 연단 위로 올라섰습니다. 60이 넘은 나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에도 그의 풍채는 여전히 위엄이 넘쳤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군중을 훑다 제게서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고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박 회장님은 낮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오늘은 우리 그룹의 기쁜 날일 뿐만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늙었지요. 제 가장 큰 소망은 제 유일한 아들을 보살피고 이 기업을 물려받을 현명한 며느리를 찾는 것입니다. 연 회장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죠. 회장님은 미소를 지으며 제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음에 둔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의 유능한 서윤 이사입니다. 천둥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질투, 부러움, 호기심이 담긴 시선들이 바늘처럼 제게 날아와 박혔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손에 들고 있던 와인 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제 능력을 아껴주신다는 건 알았지만 결혼이라는 인생 대사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꺼내실 줄은 몰랐습니다. 박 회장님은 연단에서 내려와 제게로 똑바로 걸어왔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서 이사, 나는 자네가 아주 마음에 드네. 만약 우리 박씨 가문의 며느리가 되겠다고 약속한다면 자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겠네. 세기의 결혼식, 한강이 보이는 최고급 빌라, 그리고 슈퍼카까지. 가장 중요한 건 미래의 혜성그룹 사장 자리가 바로 자네 것이 될 걸세. 시골에 계신 자네 가족들도 내가 책임지고 보살펴 다시는 흙만지며 고생할 일 없게 해주겠네. 그 제안은 수많은 여성들이 꿈꾸는 달콤한 꿈과도 같았습니다. 돈, 명예, 지위 모든 것이 눈앞에 펼쳐졌죠. 주변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 팔을 툭 치며 어서 승낙하라는 신호를 보내기도 했죠. 하지만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호화로운 빌라나 자동차가 아닌 지훈 씨의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그의 거칠어진 손, 저를 대학에 보내기 위해 흘렸던 그의 땀방울, 그 모든 것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와인잔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박 회장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존경심을 담아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에게 주신 관심과 호의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히 꿈도 꾸지 못했던 영광입니다. 공간의 모든 소음이 멈춘 듯 했습니다. 박 회장님은 승리를 확신하는 미소를 지으며 제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하고 또렷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안은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 웅성거리던 소리가 순간 뚝 그쳤고 그 자리에는 무서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박 회장님의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가 굳어졌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나? 거절해. 자네가 지금 뭘 놓치고 있는지 알고는 있는 건가?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게 행복은 좋은 집이나 비싼 차에 있지 않습니다. 제 마음에는 이미 주인이 있습니다. 제가 선택한 남자는 부자도 아니고 권력도 없지만 그는 자신의 청춘을 바쳐 저를 공부시켰고 굶어가면서까지 저의 오늘을 만들어준 사람입니다. 눈앞의 부귀영화를 위해 제가 가장 힘들었던 폭풍 같은 날들을 함께 해준 그 사람을 배신할 수는 없습니다. 박 회장님은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놀라움과 약간의 분노, 그리고 그 깊은 곳에서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기묘한 빛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실망시켜드려 죄송합니다. 그럼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저는 뒤돌아 걸어 나갔습니다. 등 뒤로 화려한 불빛과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멀어졌습니다. 이 순간부터 제 인생에 수많은 시련이 닥칠 것을 알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길의 끝에서 따뜻한 라면 한 그릇을 끓여놓고 저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것이 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었으니까요. 화려한 호텔을 빠져나와 택시를 타고 좁은 골목, 깊숙한 곳에 있는 허름한 동네로 돌아왔습니다. 두세 개의 극명한 대비에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한쪽은 비단 같은 호사스러움, 다른 한쪽은 힘겨운 생존 경쟁. 하지만 택시가 낡은 빌라 앞에 멈추고 익숙한 옥탑방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따뜻한 노란 불빛을 보자 제 안의 모든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10평 남짓한 작은 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가구들이었지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죠. 파와 닭 육수의 고소한 냄새가 공중에 퍼지자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지훈 씨가 부엌에서 등을 돌린 채 서 있었습니다. 그는 어깨가 해진 낡은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마른 체형이었지만 단단해 보였습니다. 소리를 듣고 돌아선 그의 얼굴에 순박한 미소가 번지자 햇볕에 그을린 얼굴 전체가 환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왔어? 파티는 어땠어? 힘들었지? 그는 제가 뭘 먹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제가 비즈니스 파티에 가면 긴장해서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계란라면 한 그릇을 내왔습니다. 위에는 파릇파릇한 파와 얇게 썬 소고기 몇 점이 올라가 있었죠. 옷 갈아입고 와서 따뜻할 때 먹어. 방금 끓였어. 저는 라면 그릇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최고급 요리는 아니었지만 그 안에는 지훈 씨의 모든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싼 드레스를 벗고 편안한 홈웨어를 입은 뒤 작은 나무 식탁에 앉았습니다. 지훈 씨는 맞은편에 앉아 다정하게 젓가락을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라면을 먹으며 몰래 그를 쳐다봤습니다. 30이 채 되지 않은 나이인데도 그의 머리에는 벌써 희끗희끗한 새치가 보였습니다. 힘든 일을 오래 한 탓에 그의 손은 굳은 살로 거칠었죠. 저는 7년 전 제가 막 서울로 올라와 대학에 다니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시골집은 가난했고 부모님은 늘 편찮으셔서 대학 등록금은
엄청난 부담이었습니다. 그때 같은 고향 출신인 지훈 씨가 자신의 학업을 포기하고 서울로 올라와 막노동, 배달, 공사장 인부 등 온갖 부순 일을 하며 제 학비를 벌어주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날, 흠뻑 젖어 추위에 떨면서도 그는 제게 따뜻한 호빵을 건넸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은 배부르게 먹었다고 거짓말했지만 저는 그가 저를 위해 책 살 돈을 아끼려고 굶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 우수한 졸업장과 지금의 재무이사 자리, 절반은 제 노력의 결과였지만 나머지 절반은 지훈 씨의 땀과 눈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왜 안 먹고 나만 그렇게 쳐다봐? 라면 맛없어? 제 생각의 흐름을 깨며 지훈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울컥하는 마음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 너무 맛있어. 그냥 오빠가 너무 고맙고 미안해서. 지훈 씨는 씩 웃으며 제게 고기 한 점을 더 얹어주었습니다. 바보 같기는. 우리 사이에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네가 성공하고 네가 즐거우면 난 그걸로 행복해.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그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파티에서 있었던 일을 그에게 이야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훈 오빠, 오늘 박 회장님이 나더러 자기 며느리가 되어달라고 하셨어. 지훈 씨는 순간 멈칫했고 그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듯 가볍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는데? 거절했어. 곧 결혼할 남자가 있다고. 그 사람이 몇 년 동안 나를 먹여 살리고 공부시켰는데 그 사람을 버릴 수 없다고 말했어. 지훈 씨는 제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고 그의 눈동자에는 강한 감동이 어렸습니다. 그는 제 손을 꽉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정말 바보다. 회장님 며느리가 되면 인생이 바뀌는 건데 나랑 결혼하면 고작이라면 한 그릇이 전부야. 나한테는 일하면 한 그릇이 궁중 요리보다 더 소중해.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돈은 내가 벌 수 있어. 하지만 나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할 수 있는 진실한 남자는 이 세상에 오빠 한 사람뿐이야. 나는 오빠를 세상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아. 지훈 씨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조용히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가슴에서 심장이 세차게 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의 품 안에서 저는 더할 나위 없는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바깥 세상에 어떤 폭풍이 몰아쳐도 이곳 그의 곁으로 돌아오면 마음이 놓였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일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이 남자의 손을 꼭 잡고 세상 끝까지 함께 가겠다고. 다음 날 아침은 일요일이었습니다. 늦잠을 좀 더 자려는데 요란한 초인종 소리가 조용한 아침 공기를 깨뜨렸습니다. 지훈 씨는 아침 일찍 개인적인 볼일이 있다며 나간 후였습니다. 저는 부스스 일어나 문을 열었고 그곳에는 제 먼 사촌 동생인 유진이가 팔짱을 낀 채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유진이는 저보다 2살 어렸고 예쁘고 세련됐지만 지극히 현실적인 아이였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유진이는 옥탑방을 한 바퀴 휙 둘러보더니 혀를 차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언니, 진짜 대단하다. 연봉이 억대인 재무이사가 어떻게 이런 허름한 옥탑방에서 살아. 내가 언니 대신 답답해 죽겠네. 저는 유진이에게 물 한 잔을 따라주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여긴 회사랑 가깝고 안전해서 좋아. 내가 편하면 됐지. 근데 이른 아침부터 무슨 일이야? 유진이는 명품 가방을 의자에 내려놓고 저를 이상한 사람 쳐다보듯 바라봤습니다. 소문 다 들었어. 어젯밤 파티에서 회장님이 언니를 며느리로 삼겠다고 했는데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단칼에 거절했다며. 언니 제정신이야? 소문은 정말 빨랐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유진이 귀에까지 들어갔을 줄이야.
저는 유진이 맞은편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난 그분 아들 사랑하지 않아. 난 지훈 오빠를 사랑해. 그게 전부야. 유진이는 마치 꼬리라도 밟힌 것처럼 펄쩍 뛰었습니다. 세상에, 언니, 사랑이 밥 먹여줘. 지훈 오빠 좀 봐봐. 순에 빠진 거 말고 뭐가 있어?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직업도 월급 쥐꼬리만 한 비정규직이잖아. 그 사람이랑 결혼해서 평생 언니가 먹여 살릴 거야.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유진아, 지훈 오빠 그렇게 말하지 마. 그 오빠가 대학 시절 내내 나를 뒷바라지 해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내가 있었을까? 사람은 앞뒤가 있어야 하고 은혜를 알아야 하는 거야. 유진이는 입술을 삐죽이며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은혜를 갚는 방법이 그것뿐이야. 그냥 회장님 아들이랑 결혼하고 지훈 오빠한테는 몰래 돈 한 뭉치 쥐어주면 되잖아. 양육비 줬다 치고. 그럼 둘 다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언니는 왜 사서 고생을 하냐고. 정말 복을 발로 차는구나. 인생 역전 기회가 눈앞에 있는데 그걸 걷어차. 사촌 동생의 태도에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저는 물컵을 세게 내려놓고 유진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똑똑히 들어. 나는 내 능력에 자부심이 있어. 지금 내 수입으로도 집 사고, 차 사고, 가족들까지 부양할 수 있어. 누구한테 기댈 필요 없어. 내 자존심과 감정을 팔아서 덧없는 부유함을 얻고 싶지 않아. 지훈 오빠는 내가 선택한 사람이고 내 가족이야. 유진이는 제가 강하게 나오자 조금 주눅이 들었지만 끝까지 할 말은 했습니다. 언니는 너무 이상적이야. 나중에 돈 때문에 현실에 부딪혀봐야 내 말이 맞았다는 걸 알게 될걸.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이 사실 알면 충격받아서 쓰러지실 거야. 언니가 부잣집에 시집가서 덕 좀 보길 얼마나 기대하고 계시는데 부모님 이야기가 나오자 마음 한구석에 걱정이 피어올랐습니다. 부모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건 알지만 평생 가난에 시달려 오셨기에 자식들이 가난에서 벗어나길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유진이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서 제가 그런 좋은 혼처를 마다하고 지훈 씨와 결혼하겠다고 하면 분명 큰 파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님을 배웅했습니다.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돌아가. 다음에 놀러 오려거든. 즐거운 얘기나 하자. 나한테 훈수 들어올 거면 그만두고. 유진이는 분한 듯 가방을 들고 일어섰고 문을 나서며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다 언니 좋으라고 하는 소리야.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어. 문이 닫히고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관자놀이를 눌렀습니다. 외부의 여론과 싸우는 것도 힘든데 가족과의 전쟁은 몇 배는 더 힘들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선택을 믿었습니다. 지훈 씨만 곁에 있다면 모든 것을 이겨낼 힘이 생길 거라고. 월요일 아침, 저는 모든 시선을 감당할 각오를 하고 회사에 들어섰습니다. 예상대로 사무실 분위기는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늘 들리던 활기찬 웃음소리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힐끔거리는 시선과 작은 속삭임만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지나갈 때마다 그랬고 자리에 앉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영업팀이 팀장이 입가에 의미심장한 미소를 띤 채 제 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팀장은 저보다 나이가 많았지만 제가 더 빨리 승진했다는 이유로 늘 저를 눈엣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어머, 서 이사님 출근하셨네요. 창피해서 회사 그만두신 줄 알았는데. 이 팀장은 혼잣말처럼 말했지만 사무실 전체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않고 서류를 넘기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능력으로 일합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창피해야 하죠? 이 팀장님이야말로 이번 달팀 실적이나 걱정하시는 게 어때요? 지난달처럼 곤두박질 치지 않으려면요.
이 팀장은 분해서 얼굴이 빨개졌지만 이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디 계속 큰 소리 쳐봐. 회장님 눈 밖에 났으니 조만간 잘릴 신세면서 듣자 하니 다음 정리해고 명단에 당신 이름이 있다던데. 이 팀장의 말은 마른 풀밭에 던져진 불씨와 같았습니다. 직원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걱정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고소해하거나 흥미진진하게 구경할 뿐이었습니다. 이 치열한 직장 생활에서 누군가 넘어지면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은 거의 없고 오히려 한 번 더 밟으려고 달려들 뿐이죠. 점심시간이 되어 구내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평소에는 늘 동료들로 북적였지만 오늘은 저 혼자였습니다. 친했던 동료들마저 불똥이 튈까봐 저를 피했습니다. 밥 한 숟갈을 입에 넣는데 맛이 너무나 썼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이사, 정말 어리석지 않아? 회장님이 그렇게까지 챙겨주시는데 그걸 걷어차다니. 그러게 말이야. 이제 곧 쫓겨나게 생겼네. 듣자 하니 남자친구는 완전 빈털털이라던데. 정말 제정신이 아니야. 황금 동아줄을 버리고 흙탕물에 뛰어들다니. 저는 젓가락을 꽉 쥐고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제 욕을 하는 것은 참을 수 있었지만 지훈 씨를 모욕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식판을 들고 그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직진했습니다. 식사하시는 거면 맛있게 드시지. 왜 남의 사생활을 그렇게 씹어대시나요? 제가 여기서 몇 년을 일했고 회사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제 능력이 어떤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텐데요. 제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와 결혼하는지는 제 개인의 자유입니다. 말 한마디 잘못해서 인생 망치는 일 없도록 조심하시죠. 그 여직원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밥에 고개를 쳐박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등을 꼿꼿이 세우고 자리를 떴습니다. 방금 한 행동으로 제가 더욱 고립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누구도 제 자존심을 짓밟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김 부사장으로부터 긴급회의 소집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김 부사장은 회장님의 먼 친척으로 무능하지만 계략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이 팀장과 결탁하여 저를 끌어내리고 자기 사람을 재무이사 자리에 앉히려 했습니다. 회의 내용은 제가 담당하고 있는 블루오션 프로젝트를 재검토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진짜 폭풍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편안하게 일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더 이상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저를 그룹에서 몰아내기 위한 권력 다툼이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모든 자료와 수치를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술수를 쓰든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제 경력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능력 있는 여성은 시댁의 권력에 의지하지 않고도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히 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활시위처럼 팽팽했습니다. 김 부사장이 주재 자리에 앉아 차가운 표정을 짓고 있었고 그 옆에는 이 팀장이 더이양양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다른 부서장들도 모두 참석했고 모두들 곧 있을 마녀 사냥을 기다리며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김 부사장이 신문하는 듯한 말투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서이사, 블루오션 프로젝트의 자금 흐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소. 듣자 하니 개인적인 연애 문제에 정신이 팔려 관리를 소홀히 했고 그로 인해 예산 손실이 발생했다던데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겠소?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이 핑계를 대며 저를 공격할 것이었습니다. 이 팀장이 즉시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서 이사님이 회사 일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회장님의 호의를 거절한 것만 봐도 그룹의 발전에 별 관심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리더로서 그런 비전도 없는 사람이 과연 재무이사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을까요? 근거 없는 비난이 쉴 새 없이 쏟아졌습니다. 몇 년 전에 저였다면 아마 울음을 터뜨리거나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수많은 시련을 통해 단련되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노트북을 열어 프로젝터에 연결했습니다. 부사장님, 그리고 거의 선배님들, 제 목소리는 또렷했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제가 무너지길 기다리는 얼굴들을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소문은 소문일 뿐입니다. 우리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숫자로 이야기하시죠. 저는 블루오션 프로젝트의 성장 그래프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수익률을 나타내는 그래프는 견고하게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정오 12시까지 업데이트된 재무 보고서입니다. 프로젝트의 자금 흐름은 완벽하게 안정적이며 심지어 이번 분기 수익은 계획보다 15% 초과 달성했습니다. 모든 지출은 투명한 영수증과 증빙 서류를 갖추고 있으며 외부 회계 감사를 통해 확인받았습니다. 저는 이 팀장을 향해 칼날 같은 시선으로 돌아섰습니다. 이 팀장님은 제가 손실을 입혔다고 하셨죠? 그렇다면 어느 항목에서 손실이 발생했는지, 금액은 얼마인지, 증거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만약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신다면 저는 팀장님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그리고 회사 신용훼손 혐의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팀장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준비했을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김 부사장은 동맹이 궁지에 몰리자 책상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궤변 늘어놓지 마시오. 숫자는 조작할 수 있는 거요. 나는 당신이 외부와 결탁해 장부를 조작했다고 의심하고 있어. 김 부사장님, 저는 그의 말을 끊으며 강철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제 직업 윤리를 모욕하고 계시는군요. 우리 회사의 회계 시스템은 3중 보안으로 되어 있고 모든 수정 사항은 기록에 남습니다. 의심스러우시다면 지금 당장 제3의 회계 법인을 불러 전체 감사를 받겠습니다. 하지만 감사 결과 제가 결백하다면 부사장님과 이 팀장님은 전 직원 앞에서 제게 공개적으로 사과하셔야 합니다. 저의 강경하고 타협 없는 태도에 김 부사장은 주춤했습니다. 그는 만약 이를 크게 벌여 외부 감사를 받게 되면 자신의 다른 프로젝트에서 저지른 비리들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를 갈며 저를 한번 쏘아보더니 헛기침을 했습니다. 좋소. 다시 검토해 보겠소. 하지만 명심하시오. 이 프로젝트를 예의주시할 테니 작은 실수라도 발견되면 당신은 즉시 짐 싸서 나가야 할 줄 아시오. 부사장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 임무를 완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단호하게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승리자의 자세로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비록 긴장감에 속은 아직 떨렸지만요. 이것이 단지 일시적인 승리이며 김 부사장과 이 팀장은 멈추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더 비열한 수법을 쓸 것입니다. 사무실로 돌아오자마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훈 씨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힘든 날인 거 알아. 힘내, 내 사랑. 저녁에 네가 좋아하는 제육볶음 해줄게. 메시지를 읽자 제 안의 모든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일찍 갈게. 지훈 씨라는 든든한 버팀목만 있다면 저는 어떤 세력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일과 명예, 그리고 사랑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그 소식을 막 전해 들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더 큰 폭풍이 제 가족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퇴근 후 저는 오후에 거둔 승리의 기쁨을 안고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김 부사장과 이 팀장을 어떻게 멋지게 한 방 먹였는지 지훈 씨에게 빨리 이야기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빌라 앞에 차를 세우자마자 제 입가의 미소는 사라졌습니다. 옥탑방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안에는 지훈 씨뿐만 아니라 낡은 나무 식탁에 앉아 계신 익숙한 두 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바로 제 아버지와 어머니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사촌 동생 유진이가 얌전히 앉아 이따금씩 저를 훔쳐보며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폭풍 전야처럼 무겁고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안으로 들어가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엄마, 아빠, 어떻게 미리 연락도 없이 오셨어요? 제가 마중 나갔을 텐데 언제 오셨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드셨습니다. 눈가는 붉었고 고생의 흔적이 깊게 팬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울먹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니? 시골에서 유진이한테 전화 받고 엄마 아빠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 그분이 대기업 회장님이고 너를 며느리로 삼아서 평생 호강시켜 주겠다는데 왜 그걸 거절했어? 아버지는 옆에서 긴 담배 연기를 내뿜으시더니 재떨이에 담배를 거칠게 비벼 끄셨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엄격했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힘들게 공부시켰는데 내가 성공해서 우리 집안을 일으켜 세워주길 바랐다. 그런데 이제 인생 역전할 기회가 제 발로 찾아왔는데 그걸 걷어차? 이 늙은 부모가 계속 이 낡아빠진 시골집에서 살기를 바라는 거냐? 남의 집 자식들은 돈 벌어서 번듯한 집도 짓고 외제차도 사준다는데 넌 고작 이 옥탑방에서 저런 놈이랑. 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방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는 지훈 씨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지훈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꽉 쥐고 부모님의 분노를 묵묵히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설명하려 애썼습니다. 엄마, 아빠, 진정하고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결혼은 평생을 함께하는 일이잖아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어요. 지훈 오빠는 좋은 사람이에요. 저와 함께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냈다고요. 좋으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아버지가 제 말을 자르며 소리쳤습니다. 좋아도 돈 없고 지위 없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나는 그놈이 얼마나 좋은 놈인지는 관심 없다. 내 딸을 고생시킨다는 것만 알지. 내 꼴을 좀 봐라. 재무이사라는 애가 이렇게 초라하게 사는 게 말이 되냐? 그때 유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비꼬는 말투였습니다. 아저씨 말씀이 맞아요. 서윤 언니. 요즘 세상에 사랑만 믿고 초가집에서 살겠다는 건 땅 파먹고 살겠다는 소리랑 똑같아요. 회장님을 거절한 건 부자가 될 기회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 눈 밖에 난 거라서 이제 직장도 지키기 힘들걸요. 저는 유진이를 날카롭게 쏘아보았고 그 시선에 유진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모님을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실망시켜 드렸다면 죄송해요. 하지만 전 이미 결정했어요. 전 지훈 오빠랑 결혼할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 삶을 만들어갈 거예요. 제 능력으로 부모님을 부족함 없이 모실 수 있어요. 시댁에 의지하지 않아도요. 어머니는 소리내어 우시기 시작했습니다. 딸아, 제발. 엄마는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엄마 인생은 이미 고생스러웠어. 네가 엄마처럼 살게 하고 싶지 않아. 가난한 남자랑 결혼하면 평생 서러운 일만 가득해. 어머니의 눈물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부모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지만 평생 그들을 짓눌러온 가난이 두려움을 낳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고생할까봐
자신들처럼 힘들게 살까봐 두려워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온갖 계략과 음모가 가득한 재벌가에서 사는 것이야말로 진짜 지옥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때 지훈 씨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제 부모님 앞으로 걸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방 안의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지훈 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두 분께서 서윤이를 걱정하시는 마음 잘 압니다. 제가 지금 당장은 가진 것이 없고 서윤이에게 비단 옷을 입혀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남자의 명예를 걸고 두 분께 맹세하겠습니다. 절대 서윤이가 고생하게 만들지 않겠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 그녀를 지키고 보호하겠습니다. 부디 제게 기회를 한 번만 주십시오. 아버지는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는 울음을 그치고 안쓰러움과 연민이 섞인 눈빛으로 지훈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옥탑방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부모님을 설득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무릎 꿇고 있는 지훈 씨의 든든한 등을 보며 저는 우리 사랑에 대한 믿음이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그날 밤 부모님은 마지못해 옥탑방에서 묵으셨습니다. 지훈 씨는 방을 부모님과 저에게 양보하고 자신은 차가운 복도에서 돗자리를 깔고 잤습니다. 추운 밤 공기에 몸을 웅크리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달려가서 안아주고 싶었지만 부모님 심기를 거스를까봐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 씨는 아주 일찍 일어나 시장에 가서 소고기 뭇국과 따끈한 밥으로 푸짐한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그의 정성스럽고 다정한 태도에 어머니의 마음은 조금 누그러진 듯했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냉랭한 표정으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침 식사 후 지훈 씨는 정중하게 부모님을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는 낡은 서류 가방에서 서류 뭉치 하나를 꺼내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지훈 씨는 자연스럽고 공손하게 호칭을 바꾸었습니다. 어제는 미처 말씀을 다 드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서윤이와 결혼하면 살 곳이 없을까 걱정하시는 마음 잘 압니다. 이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서류 뭉치를 쳐다보시더니 이내 집어들어 펼쳐보셨습니다. 갑자기 아버지의 눈이 커지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지훈 씨의 이름으로 된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안에는 2억 원이 예치된 통장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지훈 씨가 성실하게 일하는 것은 알았지만 그가 이렇게 큰 돈을 모았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동안 그가 검소하게 생활했던 것은 바로 우리 둘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지훈 씨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몇 년 동안 회사 일 외에도 디자인 외주 작업이랑 주식 투자를 병행했습니다. 서윤이한테는 결혼식 날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비밀로 했습니다. 이 집은 제가 사서 지금 인테리어 공사 중이고 다음 달이면 입주할 수 있습니다. 이 예금은 결혼식 비용이랑 두 분께 노후 자금으로 조금이나마 보태드리려고 준비한 겁니다. 어머니는 계약서를 들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몇 번이고 뒤집어 보셨습니다. 어머니는 외치셨습니다. 세상에, 유진이는 네가 월급도 제대로 못 받는 비정규직이라고 하던데 이 녀석 왜 이렇게 입이 무거웠어? 지훈 씨는 순하게 웃었습니다. 남자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행동으로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박 회장님 댁처럼 부자는 아니지만 서윤이를 남부럽지 않게 당당하게 살게 해줄 자신은 있습니다. 아버지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버지는 서류를 내려놓고 존경심이 담긴 다른 눈빛으로 지훈 씨를 바라보셨습니다. 아버지는 헛기침을 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이놈 봐라. 제법 기계가 있구나. 내가 자네를 오해했네. 딸 자식은 출가회인이라더니 서윤이가 자네를 그렇게 좋아하고 또 자네가 이렇게까지 준비를 했다니 나도 이제 마음이 놓이네. 저는 천근만근의 짐을 내려놓은 듯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달려가 부모님을 꼭 껴안고 지훈 씨를 사랑과 감사가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한쪽 구석에 앉아있던 유진이는 이간질 계획이 처참하게 실패하자 얼굴이 시무룩해졌습니다. 그녀는 중얼거리듯 사과하고는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날 점심 가족의 분위기는 이상하리만치 따뜻해졌습니다. 지훈 씨와 아버지는 술잔을 기울이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사업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저는 지훈 씨의 입가에 번진 환한 미소를 보았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미소였습니다. 부모님은 결혼을 허락하셨고 저희에게 서두르라고 재촉하셨습니다. 결혼식 날짜는 다음 달 말로 정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리는 듯 했습니다. 우리 사랑의 배는 첫 번째 폭풍을 이겨내고 행복의 항구에 닿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힘든 시련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위해 저와 지훈 씨는 서울 근교의 유명한 스튜디오에서 웨딩 촬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날은 날씨가 화창했고 하얀 솜사탕 같은 구름이 떠다니는 더없이 낭만적인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지훈 씨는 세련된 검은색 턱시도를 입었는데 평소보다 훨씬 더 어른스럽고 멋져 보였습니다. 우리는 카메라 앞에서 달콤한 입맞춤을 나누었습니다. 맑은 웃음소리가 스튜디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촬영 내내 지훈 씨의 휴대폰이 계속해서 울렸던 것입니다. 그는 사진작가에게 양해를 구하고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구석진 곳으로 가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그리고 다소 심각한 표정으로 통화했습니다. 점심 휴식 시간에 저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전화를 많이 해? 회사에 급한 일이라도 생겼어? 지훈 씨는 깜짝 놀라며 서둘러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야. 별일 아니야. 그냥 사무실에서 자잘한 일 때문에 부장님이 예전 영수증 좀 다시 확인해 달라고 해서. 신경 쓰지 마. 오늘은 우리 예쁘게 사진 찍는 데만 집중하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는 희미한 의심이 싹됐습니다. 지훈 씨는 행정팀 직원인데 일이 그렇게 바빠서 일요일까지 계속 불려 나올 정도란 말인가. 게다가 제게 대답할 때 그의 눈빛은 어딘가 피하는 듯 했습니다. 그가 제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걸까요? 오후가 되어 호숫가에서 마지막 촬영을 할 때 지훈 씨의 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 그는 액정을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고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촬영팀에 양해를 구하고 전화를 받으러 갔습니다. 저는 몰래 그의 뒤를 따라가 큰 나무 뒤에 숨어서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엿들었습니다. 내가 계획대로 진행하라고 했잖아요. 실수하면 안 됩니다. 그쪽 반응은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처리하죠. 정보가 새어나가지 않게 하세요. 알 수 없는 말들이 끊어지듯 들려오자 저는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무슨 계획? 무엇을 처리한다는 거지? 왜 정보가 새어나가면 안 되는 걸까? 설마 지훈 씨가 불법적인 사업에 연루되었거나 큰 금전적인 문제에 휘말린 건 아닐까? 불안감이 제 마음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지훈 씨가 내놓았던 그 큰 재산이 떠올랐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 아무리 부업을 하고 주식 투자를 한다 해도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만한 돈을 모으기는 어려웠습니다. 그 돈의 출처는 과연 투명한 걸까? 지훈 씨가 돌아왔을 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 애썼지만 제 미소는 어색해졌습니다. 지훈 씨도 제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듯 했습니다. 그는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피곤해? 아니면 우리 일찍 끝낼까? 그냥 머리가 좀 아파서.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지훈 씨는 여전히 제 손을 잡고 있었지만 저는 그 손이 너무나 많은 비밀을 감추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에게 모든 것을 묻고 싶었지만 웨딩 촬영 날에 즐거운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아마 내가 너무 예민한 걸 거야. 결혼식을 위해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는지도 몰라. 라고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직감은 모든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지훈 씨의 순박한 모습 뒤에는 제가 아직 미처 알지 못하는 거대한 폭풍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 날이 다가올수록 업무와 결혼 준비의 압박이 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회사에서는 김 부사장과 이 팀장이 계속해서 저를 괴롭히며 제 보고서의 사소한 실수 하나까지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중하고 철저하게 준비한 덕분에 제 자리를 굳건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인배들은 결코 비열한 수단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을 3일 앞둔 날, 저는 우리가 3개월 전에 예약금까지 걸고 메뉴까지 확정했던 아도니스 웨딩홀의 지배인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윤 씨 맞으신가요? 저는 아도니스 웨딩홀 지배인입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전기 시스템과 시설 문제로 인해 예약하신 날짜에 홀을 사용하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득이하게 예약을 취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들고 있던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지금 뭐라고요? 예약을 취소한다고요? 이제 와서 취소라니요? 도대체 어떻게 일 처리를 하시는 겁니까? 전화기 너머 지배인의 목소리는 머뭇거렸지만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정말 유감입니다. 계약서에 따라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해 드리겠습니다. 부디 양해해 주시고 다른 장소를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계약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제 가족과 제 명예가 걸린 문제라고요. 지금 제가 어디서 다른 장소를 구하겠어요. 이런 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웨딩홀 대표님과 직접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즉시 웨딩홀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도착해서 보니 웨딩홀은 평상시처럼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조명은 환하게 켜져 있었고 전혀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배인실로 쳐들어가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탐욕스러운 눈빛의 뚱뚱한 지배인은 저를 거만한 태도로 쳐다보았습니다. 서윤 씨, 솔직히 말씀드리죠. 시설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VIP 고객이 그날 웨딩홀 전체를 3배 가격에 빌리겠다고 해서요. 저희는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이익을 선택해야죠. 만약 자리를 지키고 싶으시면 우선 예약비로 5천만 원을 더 내세요. 아니면 계약금 받고 돌아가시든가요.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5천만 원이라니. 이건 명백한 강탈이었습니다. 분명히 이 일의 배후에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며칠 전 내 결혼식이 순조롭게 진행될지 어디 한번 보자라고 비꼬던 김 부사장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분명히 그였습니다. 그가 돈과 권력을 이용해 웨딩홀을 압박하여
제 결혼식을 망치고 하객들과 가족들 앞에서 저를 망신 주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너무하시는군요. 그렇게 비양심적으로 사업을 해도 되는 겁니까? 당신들을 고소하겠어요. 저는 절망 속에서 소리쳤습니다. 지배인은 비웃었습니다. 고소하시든가요. 계약서에는 불가항력 조항이 있고 우리는 변호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소송할 시간과 힘이 있을까요? 아니면 길거리에서 잔치할 곳이나 알아보는 게 빠를까요? 저는 웨딩홀을 걸어 나왔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고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겨우 3일 남았는데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할까요? 좋은 날짜에 다른 웨딩홀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설마 제 결혼식이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고 마는 걸까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지훈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흐느낌에 잠겨 있었습니다. 지훈, 오빠, 우리 큰일 났어. 지훈 씨는 즉시 저를 데리러 와 주었습니다. 제 눈이 퉁퉁 부은 것을 보고 그는 저를 꼭 껴안으며 달랬습니다. 진정해, 자기야. 무슨 일인지 나한테 말해봐. 하늘이 무너져도 내가 막아줄게. 저는 웨딩홀에서 있었던 일과 지배인의 터무니없는 요구와 파렴치한 태도를 흐느끼며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자 지훈 씨의 얼굴이 굳어졌고 그의 눈에서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날카로운 빛이 번뜩였습니다. 더 이상 평소에 온화하고 순한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지훈 씨에게서는 무서운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이제 울지 마. 여기서 잠시만 기다려. 내가 가서 그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올게. 지훈 씨가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 돼, 오빠. 그 사람들 뒤에 든든한 백이 있는 것 같아. 오빠가 가면 다치기만 할 거야. 그냥 우리가 계약금 포기하고 다른 데 알아보자. 저는 지훈 씨가 무모한 짓을 할까봐 말렸습니다. 지훈 씨는 저를 안심시키며 미소 지었습니다. 날 믿어. 그냥 이치에 맞게 이야기할 뿐이야. 차에서 기다리고 있어. 지훈 씨는 차에서 내려 옷깃을 바로잡고 웨딩홀로 똑바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지훈 씨는 바로 지배인실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로비에 서서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아주 짧게 단 몇 마디만 단호한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5분도 채 되지 않아 고급 세단 한 대가 웨딩홀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정장을 입은 한 중년 남성이 허겁지겁 달려 들어왔고 그 뒤를 몇몇 고위급 직원들이 따랐습니다. 그는 제가 신문에서 본 적 있는 아도니스 웨딩홀 체인의 총대표였습니다. 그는 지훈 씨를 보자마자 극도의 두려움이 서린 얼굴로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지훈 씨는 지배인 씨를 가리키며 무언가 말했습니다. 총대표는 땀을 비오듯 흘리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지배인실로 들어갔습니다.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지만 10분 뒤 아까 그 뚱뚱한 지배인이 제 차로 달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차창을 두드렸고 제가 창문을 내리자마자 더듬거리며 연신 사과했습니다. 서유님,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멀어서 귀한 손님인 줄도 모르고 부디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결혼식은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저희가 결혼식 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사죄의 의미로 최고급 장식 패키지를 추가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부디 남자친구분께 말씀 좀 잘해주세요.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의 태도가 180도 바뀐 걸까요? 그가 말하는 남자친구는 지훈 씨를 말하는 걸까요? 그때 지훈 씨가 나왔고 총대표는 차문 앞까지 그를 배웅하며 지훈 씨가 운전석에 앉을 때까지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지훈 씨는 제 쪽으로 돌아보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미소 지었습니다. 다 해결됐어. 예약 과정에서 착오가 좀 있었다나 봐. 보상으로 비용 전액을 면제해 주겠대. 오빠, 어떻게 한 거야? 아까 그 남자는 누구야? 왜 그들이 오빠를 그렇게 무서워해? 저는 쏟아내듯 물었습니다. 제 아내 의심은 극에 달했습니다. 지훈 씨는 차에 시동을 걸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 총 대표님이 우연히 시골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오랜 친구분이셔. 아버지께 전화해서 말씀 좀 전해달라고 부탁드렸어. 우리 아버지가 시골에서는 꽤 신망이 두터우시거든. 아버지의 시골 친구라고? 저는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이 설명은 너무나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시골의 평범한 농부가 어떻게 서울의 5성급 웨딩홀 체인 총대표와 알고 지내며 그를 그렇게 두려움에 떨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에이, 자기야, 이제 다 해결됐잖아. 중요한 건 우리가 꿈에 그리던 결혼식을 할 수 있다는 거고, 그것도 큰 돈을 아끼게 됐다는 거지.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어서 집에 가서 쉬어야지. 세상에서 제일 예쁜 신부가 되어야 하니까. 지훈 씨는 화제를 돌리며 제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겼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침묵했습니다. 마음속은 풀리지 않는 질문들로 가득했습니다. 제 약혼자, 그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정성이 담긴 라면 한 그릇, 고급 아파트, 비밀스러운 전화통화, 그리고 이제는 웨딩홀 전체를 굴복시키는 보이지 않는 힘까지. 지훈 씨는 제가 아주 작은 일부만 보고 있는 빙산 같았습니다. 물 아래 잠긴 부분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달콤한 진실일까요? 아니면 제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끔찍한 비밀일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 결혼식이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놀라움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결혼식 문제는 일단락되었지만 지훈 씨에 대한 미스터리는 여전히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비서가 창백한 얼굴로 달려 들어왔습니다. 이사님, 큰일 났어요. 방금 협력업체인 푸른건설에서 전화가 왔는데 블루오션 프로젝트의 자재 공급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합니다. 재정이 불투명한 파트너와는 일할 수 없다고 하네요.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마치 찬물을 뒤집어 쓴 기분이었습니다. 푸른건설은 이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였습니다. 만약 그들이 빠지면 프로젝트는 중단되고 그룹에 수백억 원의 손실을 입히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계약도 다 끝났고 우리는 결제 조건도 모두 제때 이행했잖아. 지금 당장 그쪽 사장님과 연결해줘. 비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전화했는데 받지 않으세요. 그쪽 비서 말로는 사장님이 이사님께서 결혼 준비를 위해 공금을 횡령했고 곧 회사에서 해고될 거라는 소문을 듣고 매우 화가 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감수할 수 없다고. 저는 책상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또 악의적인 소문이었습니다. 누가 이 민감한 시기에 이런 소문을 퍼뜨린 걸까? 제 머릿속에는 즉시 이 팀장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만이 프로젝트 상황을 잘 알고 있고 저를 해칠 동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을 가다듬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지금은 분노할 때가 아니라 행동할 때였습니다. 차 준비해줘. 내가 직접 허 사장님을 만나러 가겠어. 결제 서류랑 최근 회계 감사 보고서 전부 챙겨. 저는 푸른건설 본사로 달려갔습니다. 안내 직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저는 로비에서 3시간 동안 끈질기게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허 사장이 저를 만나 주었지만 그의 태도는 냉담하고 거리를 두는 듯 했습니다. 서 이사,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무 책임자의 신뢰는 기업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우리 회사의 돈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습니다. 저는 허 사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진심 어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사장님의 우려를 이해합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오랫동안 사업을 해오신 분이니 비즈니스 세계가 전쟁터와 같다는 것을 더 잘 아실 겁니다. 소문은 비열한 경쟁자들의 무기일 뿐입니다. 저는 오늘 말로 해명하러 온 것이 아니라 증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은 은행에서 발급받은 거래 내역서로 프로젝트 자금 흐름이 완전히 투명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난달 이사회에서 제게 수여한 포상 결정문입니다. 만약 제가 정말 횡령을 했다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사장님을 마주할 수 있었을까요? 사장님, 우리는 3년 동안 함께 일해왔습니다. 제 업무 방식을 잘 아시잖아요. 부디 근거 없는 뜬 소문 때문에 우리의 좋은 관계를 망치지 말아 주십시오. 허 사장은 서류를 집어들어 한 장 한 장 넘겨보며 미간을 찌푸린 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저를 보았고 제 눈에서 굳건함과 정직함을 읽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한숨을 쉬었고 그의 얼굴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서 이사, 사실 오늘 아침에 익명의 전화를 받았소. 당신에 대해 아주 안 좋은 이야기들을 하더군. 하지만 내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소. 이 숫자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 허 사장은 일어나 저와 악수했습니다. 오해해서 미안하오. 계약은 계속 진행될 것이오. 하지만 당신도 조심하시오. 당신 회사 내부가 아주 복잡한 것 같으니.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허 사장에게 연신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푸른 건설 건물을 나오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지만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의 적은 점점 더 잔인한 수법을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팀장과 김 부사장이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적한 카페에서 이 팀장과 김 부사장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푸른 건설을 설득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팀장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 계집애 정말 보통이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까지 소문을 퍼뜨렸는데도 판을 뒤집어 버렸어요. 이 팀장은 이를 갈며 손에 든 냅킨을 구겨버렸습니다. 김 부사장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계략에 가득 찬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말했잖소. 그런 자잘한 소문으로는 걔를 무너뜨릴 수 없다고. 걔는 진짜 실력도 있고 말주변도 좋아. 그 가시를 뽑으려면 아킬레스건을 공격해야 해. 아킬레스건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팀장이 호기심에 물었습니다. 김 부사장은 비웃으며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전 이사회를 대상으로 분기 재무보고회가 있어. 올해 가장 중요한 행사지. 만약 계획 보고서 수치가 심각하게 왜곡되어서 그룹의 신용에 큰 손실을 입힌다면 걔가 입이 10개라도 변명할 수 없을걸. 그때는 회장님도 감싸줄 수 없게 될 거야. 이 팀장의 눈이 빛났습니다. 저희가 숫자를 조작하자는 말씀이세요. 맞소. 하지만 서류상으로 조작하는 게 아니라 중앙 데이터 시스템에서 직접 수정하는 거요. 걔가 보고서를 화면에 띄우는 순간 숫자들이 엉망진창으로 튀어나오게 될 거요. 내가 IT팀 친구 덕분에 관리자 계정 비밀번호를 알아냈소. 오늘 밤 당신이 그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블루오션 프로젝트 비용 항목의 숫자 몇 개를 바꾸시오. 발생 비용 부분에 0 몇 개만 더 붙이면 이익이 엄청난 손실로 바뀌게 될 거예요. 이 팀장은 조금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시스템에 접속 기록이 남잖아요. 걱정 마시오.
내가 IP 추적을 지우는 프로그램을 준비해뒀소. 게다가 당신은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PC방에서 공용 컴퓨터를 사용할 거요. 나중에 일이 터지면 최종 승인권자인 걔한테 모든 책임이 돌아가게 될 거요. 이 말을 듣자 이 팀장은 사악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이 날을 기다려왔습니다. 제가 굴욕적으로 회사에서 쫓겨나는 날을요. 좋아요. 제가 하겠어요. 이번에야말로 걔는 끝장이에요. 재무이사, 어디 계속 잘난 척할 수 있는지 보자고요. 두 공모자는 자신들의 악랄한 계획을 위해 축배를 들었습니다. 하늘의 그물은 넓고 섬기지만 결코 놓치는 법이 없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탐욕과 질투가 그들을 서서히 자멸의 길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아침, 저는 중요한 보고회를 준비하기 위해 아주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모든 수치를 전날 밤 꼼꼼하게 확인했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이번 분기의 인상적인 경영 실적이 제 능력을 의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확실한 대답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대회의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사회, 경영진, 그리고 각 부서장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박 회장님은 중앙에 앉아 엄숙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김 부사장은 그 옆에 앉아 이따금씩 제게 이상하리만치 자신만만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제 발표 차례가 되어 저는 노트북을 프로젝터에 연결하고 최신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재무관리 프로그램을 열어 시스템에서 직접 보고서를 추출했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임원 여러분, 지금부터 블루오션 프로젝트의 3분기 재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말을 마치자마자 차트가 대형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저는 눈을 비비고 제가 보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원래라면 하늘색 기둥이 높이 솟아 있어야 할 수익률 그래프가 지금은 붉은색 기둥이 되어 바닥을 뚫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선명하게 찍힌 숫자는 손실 500억 원, 연회장 전체가 경악으로 술렁였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벌집을 쑤신 듯 터져 나왔습니다. 저게 뭐야? 손실 500억이라고? 프로젝트가 엄청난 흑자를 내고 있다고 하지 않았어? 이건 사기잖아. 도대체 재무이사가 일을 어떻게 하는 거야?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손발이 차가워졌습니다. 분명히 어젯밤 제가 확인했을 때는 200억 흑자였습니다.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숫자가 이렇게 끔찍하게 바뀔 수 있단 말인가? 저는 서둘러 세부 항목을 확인했습니다. 세상에, 기타 비용 항목이 누군가에 의해 수정되어 실제보다 수백 배나 부풀려져 있었습니다. 김 부사장이 책상을 치며 일어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서 이사, 이 숫자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겠소? 무능한 관리를 숨기기 위해 허위 보고를 한 것 아니오. 주주들의 돈 500억 원이 증발했소. 당신이 책임질 수 있겠소? 이 팀장도 놀란 척하며 거들었습니다. 세상에 서 이사님이 이렇게 무책임할 줄은 몰랐어요. 어쩐지 요즘 계속 업무에 소홀하다 했더니 결국 이렇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군요. 박 회장님은 미간을 찌푸리며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실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서 이사,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지금 당장 합당한 설명을 듣고 싶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고 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저는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너무나 교묘하고 잔인한 함정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변명처럼 들릴 것입니다. 시스템의 데이터는 살아있는 증거였고 저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 이 숫자는 분명히 착오가 있거나 시스템 오류일 겁니다. 어젯밤 제가 확인할 때만 해도 정상이었어요. 제 목소리는 약하게 떨렸습니다. 시스템 오류, 이 시스템은 수십억짜리야. 어떻게 하필 지금 같은 때에
오류가 날 수 있겠소. 핑계 대지 마시오. 분명히 당신이 횡령하거나 손실을 입히고 그걸 덮으려다 실패한 게 틀림없어. 김 부사장이 몰아붙였습니다. 조사를 위해서 이사의 직무를 즉시 정지시키고 모든 손실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 부사장이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저는 발밑에 땅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노력과 수고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도움을 구했지만 차가운 경멸에 눈초리만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 싸움에서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가 징계 결정을 기다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텅 빈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지훈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지금 그는 제 유일한 구명줄이었습니다. 지훈 오빠, 나 이제 끝났어. 나 억울해. 그들이 데이터를 조작해서 나한테 500억 손실 혐의를 뒤집어 씌웠어. 저는 제대로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전화기 너머 지훈 씨의 목소리는 이상하리만치 차분하고 침착했습니다. 서윤아, 내 말 들어. 심호흡하고 진정해. 네가 잘못한 게 없으면 두려워할 필요 없어. 그들이 시스템 데이터를 수정했다고 했지? 응, 하지만 증거가 없어. 김 부사장이랑 이 팀장이 공모한 거야. 알았어. 지금 컴퓨터를 켜서 시스템 접속 기록을 확인해봐. 누구든 로그인해서 수정하면 흔적이 남게 되어 있어. 그들이 의도적으로 삭제했더라도 메인 서버에는 백업본이 남아있을 거야. 저는 눈물을 닦고 지훈 씨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하지만 오빠, 나는 일반 접속 권한밖에 없어서 서버의 상세 로그는 볼 수가 없어. 지훈 씨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내가 너한테 링크랑 코드를 하나 보내줄게. 거기에 입력해. 숨겨진 데이터를 추출하는 툴이야. 내 IT 전문가 친구가 만들어준 거야. 날 믿고 바로 해봐. 1분 뒤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지훈 씨가 보내준 링크에 코드를 입력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이 한번 깜빡이더니 길고 긴 목록이 나타났습니다. 초단위까지 기록된 상세 접속 기록이었습니다. 지훈 씨가 전화로 안내했습니다.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 사이에 누가 재무 모듈에 접속해서 업데이트 명령을 실행했는지 찾아봐. 저는 눈을 크게 뜨고 찾았습니다. 그리고 거기 어젯밤 11시 45분에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로그인한 IP 주소는 회사 내부 네트워크가 아닌 외부의 낯선 IP 주소였습니다. 오빠, 관리자 계정이 한밤중에 접속했는데 IP가 이상해. 그 IP 주소 복사해서 내가 방금 보내준 주소 조회 사이트에 붙여넣기 해봐. 저는 그대로 따랐습니다.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IP 주소는 회사에서 20km 떨어진 외곽에 위치한 T게임센터라는 PC방 소유였습니다. 지훈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그 PC방의 CCTV를 확인해야 해. 내가 그 PC방 알아. 사장님이 아는 분이셔. 아, 내 친구의 지인이야. 지금 바로 CCTV 영상을 요청해서 너한테 보내줄게. 불과 10분 뒤 제 휴대폰으로 동영상 클립 하나가 전송되었습니다. 영상 속 11시 45분에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한 여성이 PC방에 들어와 15번 자리에 앉았습니다. 꽁꽁 싸맸지만 그녀가 든 눈에 띄는 빨간색 명품 가방과 손가락에 낀 다이아몬드 반지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바로 이 팀장이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그 가방과 반지를 사무실 전체에 자랑하고 다녔으니까요. 이어서 카메라는 그녀가 가방에서 메모지를 꺼내 몰래 로그인하고 빠르게 키보드를 치는 장면을 선명하게 포착했습니다. 시간은 데이터가 수정된 시간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저는 환희에 차 소리쳤습니다.
증거야. 이게 증거야. 이제 빼도 박도 못해. 지훈 씨, 제 약혼자. 그는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렇게 기적적으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걸까요? 하지만 지금은 궁금해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정의를 되찾기 위해 회의실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고개를 높이 들었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를 되찾았습니다. 김 부사장은 저를 해고하고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열변을 토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여긴 왜 들어와? 짐 다 쌌나? 저는 대답하지 않고 곧장 연단으로 올라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이사회 여러분, 저는 데이터 오류의 원인을 찾았고 이 파괴 행위의 배후가 누구인지 증명할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에 앉아있던 이 팀장은 깜짝 놀라 안색이 변했습니다. 김 부사장은 비웃었습니다. 또 무슨 수작을 부리려는 거야. 헛된 발버둥은 그만두시지. 헛된 발버둥인지 아닌지는 화면을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저는 휴대폰을 연결해 동영상 클립과 시스템 접속 기록을 대형 화면에 띄웠습니다. 어젯밤 11시 45분 데이터는 한 PC방에서 불법적으로 수정되었으며 그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다름 아닌 영업팀의 팀장입니다. 회의장은 다시 한번 술렁였고 모든 시선이 이 팀장에게 쏠렸습니다. 영상 속 그녀의 가방과 반지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 팀장은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할 만큼 떨며 더듬거렸습니다. 아, 아니에요. 제가 아니에요. 조작된 영상이에요. 당신이 편집한 거야. 조작인지 아닌지는 경찰이 즉시 확인할 수 있겠죠. 제가 경찰을 부르길 원하십니까? 그때는 회사 내부 문제가 아니라 기업 재산 파괴 및 무고죄가 될 텐데요. 제가 강하게 맞받아쳤습니다. 이 팀장은 극도의 두려움에 빠져 김 부사장에게 도움을 청하듯 쳐다봤습니다. 김 부사장님, 저 좀 도와주세요. 부사장님이 시켜서 한 일이잖아요. 혼란 속에서 이 팀장이 내뱉은 말은 모든 것을 폭로했습니다. 김 부사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서둘러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네가 잘못해놓고 나한테 뒤집어 씌워? 나는 아무 관련 없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박 회장님이 책상을 쾅 하고 내리치며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만, 이 쓸모없는 것들, 감히 내 눈앞에서 회사를 망치려는 수작을 부려. 김 부사장, 내가 자네를 믿고 권한을 조건을 직원과 결탁해서 이런 비열한 짓이나 꾸며 김 부사장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의 경력과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박 회장님은 그 자리에서 즉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팀장은 즉시 해고하고 필요하다면 경찰에 사건을 넘기도록 하시오. 김 부사장은 직위 해제 후 물류 창고 직원으로 강등하고 추가 징계를 검토하겠소. 서 이사, 자네를 의심해서 미안하네. 아주 잘해주었어. 이제부터는 회사의 전체 경영 활동 감독, 업무까지 겸임하도록 하게.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진심 어린 감탄의 박수였습니다. 저는 이 팀장과 김 부사장이 패잔병처럼 힘없이 회의실을 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지훈 씨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승리하고 돌아온 우리 자기, 축하해. 오늘 저녁에 축하 파티하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마음은 행복과 감사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지훈 씨의 진짜 정체에 대한 궁금증이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는 평범한 행정팀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비범한 능력을 가진 수호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부모님이 나타나셨을 때 이 연극의 마지막 막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수많은 풍파 끝에 회사 일도 마침내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남은 모든 정신을 다가오는 중요한 날을 준비하는 데 쏟았습니다. 부모님은 결혼식 준비를 위해 시골로 내려가셨고, 저와 지훈 씨는 상견례를 위해 서울에 남아 시댁 식구들을 맞이하기로 했습니다. 지훈 씨의 말에 따르면 그의 부모님은 평생 땅만 바라보고 살아오신 순박한 농부로 고향 마을을 떠나본 적이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지훈 씨에게도 신신당부했습니다. 어르신들이 낯선 도시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우리가 최대한 정성껏 모시자고요. 그날 오후 고속버스가 터미널에 멈춰 섰습니다. 저와 지훈 씨는 미리 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노부부가 차에서 내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옷차림이 무척 수수했습니다. 아버님은 짙은 갈색 작업복을 입고 낡은 샌들을 신고 계셨고, 어머님은 남색 몸창 바지에 밀짚 모자를 쓰고 계셨습니다. 그분들을 보니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고생하신 모습이 시골에 계신 제 부모님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달려가 두 분의 짐 보따리를 받아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안녕하세요. 제가 지훈 오빠랑 결혼할 서윤이에요. 오시는 길에 힘드셨죠? 어머님은 저를 보시더니 온화한 눈빛에 만족감이 어렸습니다. 제 손을 잡으시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가, 반갑다. 우리 아들한테 내 얘기 많이 들었는데 이제야 보는구나. 참 예쁘고 착하게도 생겼네. 아버님은 말이 없으셨지만 온화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두 분을 지훈 씨의 새 아파트로 모셨습니다. 넓고 편리한 집을 보고 두 분은 처음에는 조금 어색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놀라게 한 것은 그분들의 어색함이 아니라 그 후에 이어진 대화였습니다. 저녁 식사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미래의 시부모님께 음식을 덜어드리고 두 분이 어색하지 않도록 농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올해 시골 농사는 어땠어요? 많이 힘드셨죠? 아버님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무심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냥 그렇지 뭐. 논 몇 마지기는 다 소작을 줘서. 나는 집에서 주로 신문이나 보고 뉴스나 본단다. 그러더니 갑자기 지훈 씨를 보며 물으셨습니다. 아들아, 아비가 보아하니 미국 인플레이션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더구나. 다음 FOMC 회의에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 내 투자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게 좋겠다. 채권 비중을 줄이고 기술주나 산업단지 부동산 쪽으로 옮기는 게 더 나을 것 같구나. 저는 밥을 먹다 말고 사례가 들릴 뻔했습니다. 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버님을 쳐다보았습니다. 평생 농사만 지으셨다는 분이 연준, 인플레이션, 투자 포트폴리오 같은 용어를 월스트리트의 경제 전문가처럼 술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제 놀라움이 가시기도 전에 어머님이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영감은 걱정도 많으셔. 내 생각엔 지정학적 긴장 때문에 금값이 계속 요동치니 안전하게 현금이랑 실물금을 좀 보유하는 게 최고예요. 아, 그리고 아들아, 어미가 지난달에 보라고 했던 서울 남쪽 땅은 어떻게 됐니? 500 축척 계획은 승인 났다고 하더냐.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제 귀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지훈 씨가 말하던 평생 땅만 파고 사신 농부가 맞을까요? 그들의 여유로운 태도, 해박한 지식, 그리고 세련된 화법은 평범한 노동자와는 전혀 다른 특별한 기품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심 가득한 눈빛으로 지훈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지훈 씨는 밥에 고개를 숙인 채
제 시선을 피했고 이따금씩 얼버무리듯 대답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극심한 혼란이 밀려왔습니다. 도대체 제 약혼자의 가족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식사 후 저는 지훈 씨를 베란다로 불러내 단둘이 이야기했습니다. 밤바람이 제 머리카락을 흩날렸지만 마음속에 쌓인 의문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지훈 오빠, 설명이 필요해. 아버님, 어머님은 시골에서 정말 무슨 일을 하시는 거야? 지훈 씨는 난간에 기대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그냥 농사 지으시고 장사도 좀 하신다고. 장사를 좀 하시는 분이 연준 금리랑 도시계획, 금융투자에 대해 그렇게 잘 아신다고. 오빠, 나를 어린애 취급하지 마. 두 분의 분위기는 절대 시골 분들 같지 않았어. 나한테 뭔가 숨기는 거 있지.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훈 씨는 머리를 긁적이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네가 너무 예민한 거야. 요즘은 시골에도 인터넷이 다 들어가서 부모님이 심심하실 때마다 인터넷으로 뉴스 보시는 게 취미셔. 그냥 재미로 아는 척 하시는 거지. 너무 신경 쓰지 마. 말도 안 돼. 그건 인터넷으로 보고 따라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어. 깊은 지식과 실제 경험이 있는 사람의 말투였어. 지훈 오빠, 우리 곧 부부가 될 사이야. 우리 사이에 비밀이 없었으면 좋겠어. 이 집 문제부터 웨딩홀 사건, 내 누명을 벗겨준 증거를 찾아준 일, 그리고 이제는 부모님까지. 오빠에 관한 모든 게 너무 미스터리해. 오빠, 대체 누구야? 지훈 씨는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저를 간절하고 진실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나 믿지. 내가 누구든 어떤 출신이든 너를 향한 내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아. 나는 지훈이고 평생 너를 사랑하고 지켜줄 내 남편이야. 그것만이 유일하고 가장 중요한 진실이야. 다른 이야기들은 내가 너에게 설명할 빚을 좀 질게. 때가 되면 네가 모든 걸 이해하게 될 거야. 저는 그의 검고 깊은 눈동자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진심과 함께 말 못할 사연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결코 저를 해치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마 그에게도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거겠지요. 저는 한숨을 쉬며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오빠를 믿어. 하지만 무서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까봐. 지훈 씨는 저를 꼭 껴안고 제 머리에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무서워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이제 어떤 폭풍도 너에게 닿지 못하게 할게. 지훈 씨가 저를 안심시켰지만 여자의 직감은 거대한 지진이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진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결혼식을 딱 3일 앞두고 찾아왔습니다. 그날 아침 제가 일하고 있는데 박 회장님의 비서로부터 회장실로 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김 부사장과 이 팀장 사건 이후 회장님께서 저를 개인적으로 부르시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넓고 호화로운 회장실에 들어서자 박 회장님은 등을 돌린 채 통유리창 밖으로 도시 전경을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제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박 회장님이 의자를 돌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엄격했고 날카로운 눈빛은 상대방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그는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앉게. 그는 제 쪽으로 하얀 봉투 하나를 밀었습니다. 열어보게. 저는 궁금한 마음에 봉투를 열었고 안에는 수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5라는 숫자 뒤로 끝없이 이어진 0의 행렬을 보고 저는 숨이 뱄었습니다. 50억 원. 저 같은 평범한 직장인은 평생 꿈도 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회장님? 제가 고개를 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 회장님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차분하지만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자네에게 주는 일은 결혼 선물이네. 단, 조건이 있지. 당장 그 지훈이라는 녀석과 파혼하게.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마치 찬물을 뒤집어 쓴 기분이었습니다. 어째서입니까? 저는 회장님께서 제 선택을 받아주신 줄 알았습니다. 박 회장님은 비웃었습니다. 받아줘. 나는 그저 자네 같은 인재가 아까울 뿐이야. 자네는 미래도 없는 가난뱅이 놈 옆에서 인생을 썩히기에는 너무 아까운 사람이야. 이 돈을 가지고 유학을 가든 사업을 하든 아니면 제대로 된 집안의 남자를 찾든 하게. 한순간의 풋사랑 때문에 평생을 후회하지 말란 말이야. 저는 수표를 보았다가 제 앞에 권력자를 보았습니다. 50억 원은 제 가족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더 이상 돈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천천히 수표를 박 회장님 쪽으로. 제 눈빛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했습니다. 회장님, 저를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회장님을 유능한 리더로서 존경하지만 제 양심과 사랑을 팔 수는 없습니다. 지훈 오빠는 돈은 없을지 몰라도 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는 제가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제 곁을 지켜준 사람입니다. 50억, 아니 500억으로도 그 세월을 살 수는 없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의 돈은 아주 크지만 제 행복은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막으시더라도 저희 결혼식은 예정대로 진행될 겁니다. 저는 등을 돌려 걸어 나갔습니다. 그룹 총수의 분노를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어떤 고함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박 회장님은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아까의 냉정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온화하고 만족스러운 미소였습니다. 그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제가 알아듣지 못할 말 한마디를 속삭였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마음으로, 하지만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저는 유혹을 이겨냈고 제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마침내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아도니스 웨딩홀은 수천 송이의 생화와 반짝이는 조명으로 동화 속 궁전처럼 꾸며져 있었습니다. 하객들로 가득 찼고 모두들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파티 분위기에 감탄했습니다. 저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하얀 튤립 부케를 든 채 긴장된 마음으로 신부 대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지훈 씨가 제 옆에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오늘따라 그는 유난히 잘생겨 보였고 그의 눈은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양가 부모님도 모두 참석하시어 환한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예식은 장엄하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결혼 반지를 교환하고 케이크를 자르고 샴페인을 따랐습니다. 모든 것이 꿈처럼 순조롭고 완벽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사회자가 양가 부모님의 축사를 청하려는 바로 그 순간 연회장 문이 갑자기 활짝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에 선글라스를 낀 경호원들이 들어와 위험 있게 두 줄로 늘어섰습니다. 하객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들은 불길한 일이 생긴 줄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두 줄로 선 경호원들 사이로 한 남성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연회장 전체가 경악으로 술렁였습니다. 바로 박 회장님이었습니다. 그는 고급스러운 턱시도를 입고 가슴에는 붉은 장미를 달고 있었습니다. 그의 풍채는 마치 왕과 같았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지훈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오빠, 박 회장님이야. 왜 여기에 오신 걸까? 설마 결혼식을 망치러 오신 건 아니겠지? 지훈 씨는 미소 지으며
제 손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진정해, 자기야. 우리를 축복해주러 오신 거야. 박 회장님은 곧장 무대 위로 올라와 사회자에게서 마이크를 건네받았습니다. 그는 모든 하객을 내려다본 다음 사랑과 감동이 가득한 눈빛으로 우리 부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서윤아, 내 남편이 누구인지 알고 있느냐?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저는 혜성그룹의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연 회장은 숨소리 하나 없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누구의 아버지란 말인가? 박 회장님은 지훈 씨를 향해 손을 뻗으며 큰 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여러분께 신랑을 정중히 소개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신랑은 바로 제 유일한 아들, 혜성그룹의 합법적인 후계자 박지훈입니다. 박 회장님의 말은 연 회장 한가운데 터진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경악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지훈 씨와 박 회장님을 번갈아 쳐다보며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지훈 씨를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지훈 씨, 내 남편이 회장님의 아들이라고. 수천억 대 그룹의 후계자라고. 오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제가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지훈 씨는 마이크를 잡고 미안함과 사랑이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서윤아, 그동안 너를 속여서 정말 미안해. 사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맞아. 내가 집을 나와 허드렛 일을 하고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았던 건 모두 아버지가 내게 주신 시련이었어. 내 스스로의 힘을 기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건 아버지는 내가 내 배경이나 돈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해주는 아내를 찾길 바라셨어. 박 회장님이 감동에 젖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다. 나는 돈 때문에 내 아들에게 접근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다. 나는 재능과 인품, 그리고 강단을 갖춘 무엇보다 진실한 마음을 가진 며느리를 원했다. 그리고 서윤아, 너는 내 모든 시험을 통과했다. 파티에서 나의 물질적인 청혼을 거절한 것부터 회사의 온갖 풍파 속에서도 굳건히 버텨낸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50억 원의 수표를 거절하고 너의 사랑을 지켜낸 것까지. 너는 우리 박씨 가문의 며느리가 될 자격이 충분하고도 넘친다. 그때 농부 시부모님께서도 무대 위로 올라오셨습니다. 아버님은 어수룩한 표정을 벗어던지고 온화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아가야, 미안하구나. 우리가 연기를 너무 잘했지? 우리는 원래 해외에 사는데 하나뿐인 손주가 결혼한다는 소식에 급히 귀국했단다. 우리도 내 마음을 한번 떠보고 싶었지. 그런데 내가 이렇게 똑똑해서 바로 눈치챌 줄은 몰랐네. 저는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놀라움과 행복, 그리고 벅찬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어려움과 시련이 제 사랑과 강단을 증명하기 위한 시험이었다니. 제 남편은 가난한 청년이 아니었지만 그는 가장 순수한 사랑으로 저를 사랑하기 위해 평범한 삶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지훈 씨는 제 눈물을 닦아주고 저를 품에 안았습니다. 이제 내가 왜 집도 있고 예금도 있고 웨딩홀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는지 알겠지. 나는 절대 너를 속이려던 게 아니었어. 단지 우리가 가장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하고 싶었을 뿐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행복 속에서 흐느끼듯 웃었습니다. 하객석에 앉아 계신 부모님도 놀라움을 금치 못하시다. 이내 딸을 위한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과거에 저를 무시하고 비웃었던 사람들은 이제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이거나 부러움과 질투가 섞인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희의 결혼식은 그 호화로움 때문만이 아니라 현실 속 동화 같은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세간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시골 출신의 가난한 소녀였던 저는 노력과 진심 하나로 최고의 남자 곁에서 완벽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저는 지훈 씨의 손을 꼭 잡고 활짝 열린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부유하든 가난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간의 정계 고난을 이겨내고 서로를 믿어주는 마음이라는 것을 이제 압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평생 지켜나갈 가장 소중한 자산일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